자, 이제 좀 색다른 것을 들으실 때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또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은 그나마 조금은 들어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정식은 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최정식은 과거에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때 있었는가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내가 소득이 별로 없어서요, 원리금을 갚아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조금의 이자만 부담해도요, 빚이 늘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 팔아서 늘어나는 빚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젊은 소득계층,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할만도 하겠죠. 물론 이제 당연히 앞으로 소득 증가가 확실시 되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겠죠.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할만도 하겠죠.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과거에 한때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근데 이제 원래 시험은 그게 나왔어요. 최정식이. 자, 근데 이제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색다른 겁니다. 요게 100페이지까지 넘어가면 어렵고요. 99페이지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요게 좀 할만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동화라는 것인데요. 유동화, 저당 유동화 또는 저당 채권 유동화. 교재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저당 유동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당 채권 유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유동화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고요. 유동화, 유동성. 유동성이 뭐예요? 유동성. 유동성이 높다, 낮다. 앞에서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때는 이제 넘어갔지만,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보셨어요? 유동성? 유동성이 높다 또는 낮다,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씁니까? 유동성이 높다. 예.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현금화 시키기가 쉽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동성이 높다 또는 현금 보유 비중이 높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기업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음이 도래하더라도요, 어음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음을 막으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꼭 현금만은 아니어도 됩니다. 현금화 시키기가 쉬운 자산이 있으면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현금화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격리 직원은 늘 이거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격리 직원은 언제 어음을 발행했으면 그 발행한 어음이 돌아올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에 근처에 가서는 지금 예금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날 도래하는 어음 금액에 맞춰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부터 현금화 할 수 있는 건 현금화 해야 되죠. 현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깨고요? 정기예금부터 깨고요. 정기적금 깨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은요,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주식 같은 거 팔고요. 이런 거 손실을 지금 당장 팔았을 때 손실을 좀 덜 볼 수 있는 거 팔아야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갖고 있는 재고자산 팔아야 되고요. 재고자산이라는 게 뭐 상품 같은 거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세운상가에 싸게 나온 상품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정품이거든요, 다. 그게 왜 싸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일하다 보면은 돈이 급한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돈이 급한 업체들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는 다 현금화 시키고 더 이상 현금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상품을 싼 값에, 헐값에 내놓는 거예요. 막 덤핑으로 해가지고. 급하니까, 음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반값도 안 되게 그냥 덤핑으로 내놓고 일단은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그런 데서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금력으로 헐값에 사들여서 헐값에 파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성 위험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유동화는 뭐냐고. 유동성 하면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유동화 하면은 개념은 현금화 하면 돼요. 현금화. 이게 이제 일단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현금화다. 현금으로 바꾸는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이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처음 이제 듣는 용어가 나오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이 잡히면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게 이제 도입된 거는 IMF 때 도입됐어요. IMF 때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죠. 근데 그 기업들이 쓰러지기 전에 누가 먼저 쓰러졌는지 아십니까? 뭐 기업들과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쓰러지기는 했지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은행들이. 중요한 건 은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은 하나 쓰러지면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 하나가 쓰러지면은 기업 수십 개가 쓰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은행이 쓰러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행이 왜 쓰러질까요? 은행은 돈 없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은행이 돈 없다라는 소문이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은행으로 전부 다 달려가가지고 현금 인출하느라고. 실제로는 멀쩡한 은행도 그런 소문이 한번 돌았다 그러면 그날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돼요. 바로 그냥 인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IMF가 꽤 오래 전 일이라 여기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생. 잘 모르죠? 잘합니까? 보기보다는 조금 됐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데. 그 IMF 때 많은 은행들이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 은행들이 현금이 없었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은행이 대출을 해줬잖아요.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뭐는 갖고 있어요? 대출 채권은 갖고 있다고요. 돈이 없을 뿐이지. 수중에 돈이 없을 뿐이지 뭐는 갖고 있는 상태예요? 채권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권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만기는 앞으로 3년, 5년이 될 수도 있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채권을,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돈이 급한 은행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채권을 사주는 거죠. 채권을 사주면 은행이 다시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럼 은행이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이 쓰러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제도가. 이 저당 유동화라는 제도가 바로 IMF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은 이런 은행들의 채권을 사주어서 은행들이 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저당 유동화 제도가 도입됐던 거예요. IMF 당시에 금융기관을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제 개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있어요. 구조. 원래는 이 구조에서 두 문제나 출제됐어요. 구조에서도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 증권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아도요. 아주 충분합니다. 자, 이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 그림을 계속 그릴 거예요. 저당 유동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바로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원래 두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자, 여기가 차입자예요. 차입자. 차입자가 돈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이에요? 차입은 빌린 사람이에요. 여기는 대출기관, 금융기관이에요. 여기가 이제 1차 대출기관, 1차. 또는 1차 금융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이 둘만으로 이루어진 시장밖에 없었어요. 여기 이제
대출을 해주는 쪽에서 자금을 대출을 해주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채권을 가져오겠죠. 맞나요? 채권을 가져올 거예요. 이 대출을 해주면은 돈을 주는 대신에 채권을 가져오겠죠. 자, 여기서 자금 공급자가 누구예요? 자금 공급자 얘기고요. 자금 수요자는 여기겠죠. 자, 지금 공급 수요, 공급자 수요자 얘기하고 있죠.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시장 생각해야 돼요. 시장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수요 공급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미 수요 공급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수요 공급하면은 시장 생각해야 되고,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자금 공급자 수요자예요.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거는 시장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립되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원래 시험에서 이걸 물었습니다. 1차 저당 시장이냐, 2차 저당 시장이냐. 이게 금융기관의 대출과 차입으로 이루어지는, 주택을 담보로 차입을 한, 자금을 차입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대출기관, 이렇게 이루어진 시장이 몇 차 금융시장? 1차 금융시장 또는 1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과거에도 이거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1차 저당시장은 있었어요. 근데 이 뒤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뒤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2차 대출기관 또는 2차 금융기관, 이렇게 해요. 이제는 얘가 대출을 계속 해주다 보면은 돈이 부족해지죠. 채권은 갖고 오는데 돈은 부족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갖고 있던 채권을 이쪽에다가 팔아요. 이쪽에다가. 채권을 파는 거를 양도한다 그래요. 양도. 얘는 채권을 파는 거지만 얘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현금화가 이루어졌죠. 현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유동화가 이루어졌다. 유동화. 현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채권을 사주는 2차 금융기관, 얘네들은 돈을 계속 얘네들한테 풀어야 되죠. 그래야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계속 돈이 부족해지겠죠. 얘가 문제죠. 얘가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역할을 해요. 수조입니다. 수조. 자본금만 수조예요. 엄청난 규모로 사줍니다. 근데도 얘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나중 되면은. 그럼 얘는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고요.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돈이 그만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도 돈 부족한 거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들어요. 증권. 자, 이게 좀 어렵다고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이런 쪽지를 만든다고요. 예, 쪽지를 만드는 이유가 이 덩치가 엄청난 큰 채권 집합을 통째로 사줄 누군가가 없어요. 이제 수조나 되는 거를, 또는 뭐 비슷한 것끼리 묶어도 수천억이나 되는데, 묶음을 묶어도 그걸 사줄 만한 누군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권을 만든다는 얘기는 금액 크기가 작은 쪽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1,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10,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우리 주식 1,000원짜리 주식, 뭐 10,000원짜리 주식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증권을 사는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증권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은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은 그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러면은 다시 돈 마련했죠. 돈 마련하면은 다시 이쪽에서 채권 사주고 넘어가고, 이론적으로는 계속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뒤쪽, 요 구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요렇게 포함해서 여기. 자, 지금 요게 요 둘만 놓고 보면 자금 공급자고 자금 수요자죠.
요 둘만 놓고 보면은 얘가 자금 공급자고 얘가 자금 수요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도 자금이 부족하면은 이쪽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는 돈은 누구 주문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중개. 이쪽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래요. 유동화 중개기관. 이렇게.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래요. 결국 이쪽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자금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자금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쪽에서도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가 돼 있죠. 여기서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하는 거는 1차 저당 시장이라 하고요. 이쪽에서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하는 것은 2차 저당 시장이에요.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에서 얘는 중개 역할을 하고요. 얘는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몇 차 시장이에요?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이에요.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주택을 저당 잡히고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1차 시장. 그거를 물었다고요. 그게 두 문제나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됐나요? 2차 시장, 2차 시장이 되게 많이 있는데.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냥 2차 시장이 아니고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 구조를 원래 물었고요. 그다음에 효과라고 하는 거 있죠. 효과. 이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 주체별로 기억하시면 돼요. 주체. 유동화 중개기관은 놔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2차 저당 시장을 도입한 것이 누구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도입한 얘. IMF 당시에 은행들, 얘네들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그때는 무슨 은행이, 평화은행, 동화은행, 이런 희한한 은행들 많았죠. 이런 은행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은행들이 이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쉽게 쓰러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대출 기관들이 현금 마련하기가 더 쉬워지죠. 현금 마련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유동성 위험은 작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근데 이제 그 부차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부차적인 효과가 바로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기관이 좀 더 현금을 쉽게 마련한다면은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돈을 더 쉽게 마련한다면은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자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그런 부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발행하는 이 증권은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없던 증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증권이 없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 했잖아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할 때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잖아요. 분산 투자는 두 종목의 분산 투자하는 게 효과가 더 높을까요? 세 종목이 하는 게 더 높을까요? 세 종목보다는 네 종목보다 다양하게 섞는 것이 분산 효과가 높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편입됨으로써 분산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많이 샀어요. 누가요? 그래요? 이걸 살 정도면은 이만저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알 정도면은 상당히 돈이 많은 거예요. 근처에 많이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잘 몰랐거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쨌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미있는 게요, 이 구조 때문에 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이것 때문에 터졌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있죠.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게 이것 때문에 파산했어요. 이 증권에 리먼 브러더스가 엄청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도가 상당히 달라요.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는데 위험도가 높은 증권에 리먼 브러더스가 엄청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환이 안 된 거예요. 상환이 안 되니까 리먼 브러더스 바로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양적 완화를 미국만 한 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했어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예요? 자꾸 돈 푸는 겁니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돈 푸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지네가 달러를 찍어내니까 막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재정 적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작년, 그재작년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막 이런 나라들이 재정 위기 했죠. 재정 위기. 엄청난 재정 위기였어요. 이제 겨우 이제 회복하는 듯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바로 그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 세계 금융위기는 이것 때문에 터졌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선진금융기법이라 그래요. 세계 금융위기를 터뜨린 이 놈을 가지고 선진금융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 많이 들으셨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가 뭔 뜻인가 하면은 아래란 뜻이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지금 이 채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넘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출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든 이 증권은 금리가 높겠죠. 여기 금리가 높으니까 여기 금리도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 엄청 투자한 거예요. 엄청. 리먼 브러더스가. 자,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서브프라임에 해당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약해요. 근데 그때 당시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변동금리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 상황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자빠진다고요. 이 사람들이 먼저 자빠져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먼저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면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환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택을 처분해서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이 한두 채가 물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무더기로 매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택 가격 막 떨어지죠. 대부 비율 100% 넘는 거예요. 주택 가격 떨어져. 아까 대부 비율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처분해도 이게 상환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리먼 브러더스는 이 등급 중에서도 후순위 그룹을 했대. 후순위. 선순위는 안 하고 후순위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선순위는 다 가져가도 얘는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당 유동합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어쨌든 이렇게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이제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구조는 1차 시장, 2차 시장이에요. 여기가 구조를 얘기할 때는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자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투자자들은 1차 저당 시장하고 직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투자자들은 1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얘는 등장하는 인물이야,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1차 시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무대에. 차입자는 2차 시장에 등장해야 하네요. 차입자는 2차 시장에 등장 안 해요. 직접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만 직접 관계가 없고 얘는 중개기관이고 2차 시장에서 중개기관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짧게 그렸죠. 이거를. 궁금하죠? 예, 궁금하죠? 예,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자, 일단은 이번 순환은 이렇게 저당 유동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만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가시면은 저당 담보 증권의 종류가 있죠. 요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증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번 순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이 그림을 반복해서 그릴 겁니다. 다음에 이제 101쪽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알 수 없는 영어 단어가 있죠. REIT라고 하는데요. 이 REITS라고 돼 있죠. 이제 Real Estate. 참고로 써드리는 거 그냥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이렇게 해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이거 REITS Trust 뭐 이렇게 이걸 끝을 해서 뭐 리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 영어 단어는 이거 철자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지워요 제가.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리츠가 Real Estate가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Real Estate. Investment는 투자란 뜻이고요. Trust는 신탁이란 뜻인데 직역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 신탁이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탁형으로, 신탁이라는 게 맡기는 거잖아요. 맡겨서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야, 지금. 이것도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리츠라는 것도 지금 이 저당 유동화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저당 유동화 하면은 뭐 생각해야 되고요? 현금화 생각해야 돼요. 누가 현금화 하는 거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이에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 머릿속에 잡아 넣어야 돼요. 이 유동화다 좀 색다른 용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은행이 저당 채권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구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IMF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거와 관련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보들 때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리츠라는 말도 나왔을 때 머릿속에 뭔가가 그렇게 그려지면 되잖아요. 그 시대를 머릿속에 그려 놓으면 돼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이것도 IMF예요. 다행히도. 이것저것 하고 시대 배경이 똑같아요. 예, 시대 배경은 1997년 이후로 넘어가면 돼요. 1998년, 99년, 2000년 이때. 예,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처음 생겨요. 그 전에 이제 막 그 입법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제 제도를 연구하고 입법 활동을 해서 생긴 게 2001년. 다 그 무렵이에요, 이게.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와 이 리츠 제도가 다 그 무렵이에요. 자, 유동화는 IMF 이후에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고요? 금융기관, 1차 금융기관, 대출기관을 위해서 도입이 됐어요. 자, 그 당시에 은행 말고도 쓰러진 데가 많다 그랬죠. 누가 많이 쓰러졌어요, 또? 일반 기업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일반 기업들, 은행도 쓰러지면은 뭐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업들 쓰러지고 하면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대표, 이 시대를 반영하는 용어가 뭐였을까요? 신문지상에 떠오르던 게. 그 당시에. IMF 하면 떠오르는 거. 구조조정. IMF 하면 구조조정 아니에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구조조정은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삼성 레미안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그럼 당연히 삼성에서 만들지.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한 회사 이름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네?
예, 그렇죠. 삼성건설이라는 회사가 없어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에서 만들어요. 삼성물산이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무역하는 회사예요. 삼성물산 무역하는 회사. 무역하는 회사인데 건설 부문이 있어요. 건설 부문. 건설 부문이 있어요. 파트가. 자, 그러면 이제 그 삼성물산 내에 사장이 있고 무슨 이사 상무 있고 뭐 이렇게 전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분야에 뭐 상무, 저쪽 분야에 상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다른 쪽은 막 돈을 많이 벌어요. 다른 쪽은. 근데 삼성물산은 계속 적자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회사 이거 삼성물산 이거 재무제표 공시하잖아요. 주식시장에. 공시할 때 쟤네들 거를 따로 공시할까요? 삼성물산 거를? 하나의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의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같이 함께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는. 뭐,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부문 쪽에서 얼마의 차입을 했다, 이런 거는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재무제표를 하거나 이렇게 이 회계장부가 섞여 있으면은, 따로따로 구분이 안 돼 있으면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삼성물산은 흑자예요, 흑자. 삼성물산은 흑자인데, 삼성건설에서 보는 적자를 엄청 메꿔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흑자니까, 이 회사 돈은 괜찮게 버네. 하지만, 내부에서 보면은 이 삼성물산은 빨리 떨어지는 게 좋거든. 빨리 떨어지면 남은 게 엄청 흑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이 삼성물산이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뭔고 했더니 보니까, 대우도 건설 있고, 현대도 건설 있고, 별의별 때 건설사가 다 있어. 이게 너무 중복되어 있는 거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괜찮게 하는 애한테 팔아버리고, 남은 것만 그냥 알짜배기만 들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현대도 또 무역하는 해가 있어요. 현대도 무역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럼 현대는 건설 쪽 잘 나가고, 이렇게 중공업은 잘 나가는데, 이쪽이 잘 안 나가면은, 무역하는 쪽이 잘 안 나가면 차라리 무역하는 쪽을 삼성물산으로 팔아버리고, 자기 거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중복 투자를 막고 훨씬 경제가 효율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못하는 분야를 잘라버리고 잘하는 분야는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기업이. 근데 적자인 것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 메꿔주고 하다 보면 멀쩡한 것도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조조정이라고요. 어차피 부도나고 쓰러질 기업은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지를 쳐야 돼, 가지를. 다른 데는 구조조정. 그럼 구조조정이라는 게 가지를 치잖아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 건설 부문을 잘라야 돼.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들은 것도 없어요. 근데 자른다는 거는 이거를 어딘가에 매각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매입한, 현대건설에서 이걸 매입했다.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을 매입했으면은 이 직원들을 그대로 다 데리고 갈 수 있냐고. 그 전에 미리 구조조정해서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매각 후에 구조조정을 하든가. 보통은 이제 미리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이 직원들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을 자르거나 해야 돼. 살 데도 없으면 잘라야 돼. 살 데도 없으면. 그러면 자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자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구조조정을 해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명퇴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돈이 필요해요. 자, 내가 은행에 가요. 자, 그 당시 은행이 어땠어요? 돈 구하기가 힘든, 은행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구조조정 하려고요. 돈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게? 못 빌려준다고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은 그 주식 발행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사겠습니까? 무섭잖아요.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곧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당시에 기아가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현대로 넘어갔잖아.
기아 구조조정할 때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000원도 안 했어요. 6,0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6,000원. 그 당시에 저도 생각은 했어요. 살까 말까. 근데 그게요, 재작년에 6만 원 넘었거든요. 6만 원 넘었어요. 그게 10여 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10배가. 근데 그 당시에 섣불리 못 산다니까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증자해가지고 주식 발행해가지고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금 투자한 사람은 그 수험생분 중에 거기 주식을 1,000만 원씩 샀는데요. 1억 됐어요. 1억. 1,000만 원씩 샀는데 한 12년 만에 1억이 됐어요. 그래서 1억 되고 딱 팔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단한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돈 빌려도 안 돼. 부채금융. 주식 발행하는 건 지분금융.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조정 못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처분해서 돈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남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덩치가 큽니다. 그렇죠.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수백억이에요. 최소 수십억에, 그게 수백억, 수천억도 있어요. 이런 부동산을 살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주택이든 상가든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타이밍은 이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사지. 더군다나 이거는 수백억 하는 그런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는 있잖아요. 돈은 얼마 없지만, 몇백만 원밖에 없지만, 몇천만 원밖에 없지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면, 야, 우리 회사 하나 차리자. 돈 모으자. 돈 모아가지고 저 부동산 사자. 근데 돈 모으는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회사 차리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모였다면, 여러분, 우리 회사 하나 차립시다. 에듀프로 부동산 투자 회사 해서 에듀프로 리츠라는 회사 차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주가 되는 주주. 우리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려서 뭐 하게? 그 돈으로 저 구조조정하는 회사 부동산 사주자는 거죠. 헐값으로 나왔을 때. 자,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저 회사는 빨리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 마련해서. 우리는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세놓는 건 어떡하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회사가 바로 재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거기에서 일은 해야 된다. 일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놓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바로 사자마자 바로 뭘 계약서 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바로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적자 보는 사업 부문을 없애는 거잖아요. 남은 부문은 흑자 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임대료는 충분히 낸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돈 벌어서 임대료 충분히 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건물 지금 여기서 학원에서 임대료 내면서 지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만약에 이게 돈 잘 벌면 어떻게? 잘 벌어서 이거를 아예 사버리는 거죠. 사서 하다가 또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거 팔고 계속 또 여기서 새 들어서 사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팔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새를 들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걱정 안 해도 돼. 임대료 수입 들어오면 그걸 우리 나눠 가지면 되고, 나중에 다시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사려고 할 때는 우리가 더 비싼 값에 팔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임대료 수입도 얻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얻고. 자, 그러려면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법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도입된 이유가 배경이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매입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왜 도입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책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제가 이 리츠라는 내용을 읽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모든 걸 새로 배웠으니까, 새로 배운 게 아니라 모든 걸 책으로만 봤으니까, 이미 대학교는 졸업했고 더 이상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나온 책으로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 단어가 전부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머리에 개념이 안 드는 거예요. 유동화도 그렇고 리츠도 그렇고 도저히 개념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맨 땅에 헤딩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쨌든 리츠는, 우리나라는 구조 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매입해주는 회사, 그 회사 설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거고요. 우리가 리츠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조 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주기 위해서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동화는 IMF 때 금융기관이 현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의를 좀 보시면은, 그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한 후,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자금을 모은다는 게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우리가 주주가 돼서, 다음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자, 이게 뭔 소리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회사는 하나 설립했어. 주주총회는 열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전문가가 없어.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 어떻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부동산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 자금을 좋은 부동산에 좀 이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도 돼요. 얼마든지 그런 부동산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어요. 그렇게 모셔와서 예를 들어 뭐 사장으로 모셔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이 부동산 이 관리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얻는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뮤추얼 펀드이다. 자, 이 뮤추얼 펀드라는 단어가 있죠. 이 뮤추얼 펀드는, 이거 원래는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통 말하는 펀드에 가입한다는 거 있죠. 그 펀드에 가입한다는 게 이제 뮤추얼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면은 우리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츠 주식을 사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금을 넣을 뿐이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 회사 사장이나, 우리는 주주하고 회사 사장은 따로 있잖아요. 전문가 위탁하면 그 위탁하는 그 전문가가 따로 있죠. 우리는 리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간접 투자예요. 주식 투자인데 주식에 간접 투자고, 요거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 이런 의미예요. 간접이라는 의미죠. 주식에 간접 투자, 부동산에 간접 투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뮤추얼 펀드다, 부동산에 있어서의 뮤추얼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니은은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수익을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용성에서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유용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도입된 겁니다.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2년 전만 해도요, 이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절반이었거든요. 전체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이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았고요. 이게
그 다른 종류가 좀 다양하게 구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정도고요. 그 가장 유용한 게 지금 구조조정 수단으로 도입된 것 요거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류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에 리치의 종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머리 아픕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동그라미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출제가 되면 주로 여기서 출제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리츠가 뭐라는 것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리츠와 유동화는 이렇습니다. 유동화와 리츠는 IMF를 배경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현금 마련을 도와주도록 해서 도입된 것은 유동화 제도고요. 리츠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리츠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 우리가 리츠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제 7편. 이게 7편의 내용은 잡다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잡다한 내용이어서 가장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따분할 수도 있고요. 너무 좀 잡다해서. 근데 이제 각 주제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지나갔지만 저기 어디 있는가 하면은 55쪽에 있어요.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여기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